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몇 년 전 느닷없이 제 앞에 나타난 한 여자로 인해 평화롭던 제 인생은 한순간에 폭풍에 휩쓸린 듯 크게 흔들리며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바로 제 시어머니였고 믿기 힘들게도 그 여자는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동갑인 시어머니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는지 그 뒤에는 믿기 힘든 사연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여자로 인해 제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상 이상이었다는 점입니다. 파렴치하고 악랄한 그녀의 음모로 인해 제 가정은 산산이 부서질 위기까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옛날 이야기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워서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차분히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기에 제가 겪은 어이없는 사연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저는 바람을 피우는 남자는 아예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물들 중에도 평생 짝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들도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배우자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모두 제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엄마보다 나이가 어려서 좀 특별한 상황이었죠. 아버지가 중학생일 때 대학생이던 엄마가 과외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같은 동네에 살았고 엄마는 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를 과외 선생님으로 모시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할머니가 돈까지 얹어주고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중학생이던 아버지의 과외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이 썩 좋지 않아서 엄마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과외를 해달라는 할머니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에게 공부를 가르치게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3남매 중 막내셨어요. 큰아버지와 고모는 모두 공부를 잘했지만 유독 아버지는 공부에 취미가 없었고 성적은 바닥을 헤맸다고 합니다. 학원도 보내고 다른 과외 선생님도 붙여보았지만 아버지가 공부할 의지가 없었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엄마에게 과외를 맡겼는데 결과는 아주 놀라웠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의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늘 꼴찌 가까운 성적을 내던 아버지가 대번에 중상위권으로 뛰어오르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경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설마 이 성적표 조작한 거 아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과외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와. 어이구, 우리 아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장하다, 장해. 할머니는 엄마가 공부를 가르쳐 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된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엄마에게 아버지가 대학에 갈 때까지 과외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해요. 주야, 우리 경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맡아줘.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이 대학 등록금하고 용돈은 내가 전부 책임질게. 알았지? 아버지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풍족했어요. 그래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면서 엄마에게 계속 과외를 부탁했습니다. 원래 엄마는 딱 1년만 아버지의 공부를 봐주겠다고 했지만 할머니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아버지의 과외를 맡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엄마와 공부를 시작한 뒤로 공부에 취미를 붙였고 성적은 점점 올라가서 상위권에 도달했어요. 엄마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취업을 했고 고등학생이 된 아버지는 자주 엄마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엄마는 같은 동네에 사는 동생이고 과외를 해준 학생이라고만 생각해서 아버지가 연락을 하면 만나주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자신에게 친한 누나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중학생일 때부터 엄마에게 사랑을 느꼈다고 고백을 했고 엄마는 아버지의 어이없는 고백을 딱 잘라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경수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나는 너를 동생으로 생각해서 만났어.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누나, 나는 정말로 누나 좋아한단 말이야. 사랑해. 경수야, 사랑이 장난인 줄 알아? 지금은 네가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는 단호하게 아버지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집착하며 엄마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엄마가 집에 오는 시간을 맞춰서 대문 앞에서 꽃을 사들고 기다리기도 했고 엄마의 직장을 찾아오기도 해서 엄마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네가 S대학 들어가면 사귀는 거 생각해 볼게. 만약 S대에 못 들어가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약속해. 나도 약속 지킬 테니까. 누나도 약속 지켜야 돼. 엄마는 아버지가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알려진 S대에 들어가면 사귀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엄마 덕분에 아버지의 성적은 상위권이긴 했지만 그 대학은 상위권 학생이라도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기에 엄마는 당연히 아버지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엄마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독한 마음을 먹고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접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해서 저러다 병이라도 날 것 같아 할머니가 공부 좀 그만하라 고 걱정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에 고등학교 3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만 했고 마침내 S대에 들어갔습니다. 누나, 나 약속 지켰어. 이제 누나가 약속 지킬 차례야. 엄마는 난감해졌지만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리고 자기만 바라보고 3년 동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는 아버지의 의지와 자신에 대한 사랑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 집안은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기에 엄마 입장에서 시댁으로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죠. 그때부터 엄마는 아버지와 연애를 시작했고 집안에서도 처음에는 나이 차이를 생각해 걱정과 우려를 하다가 결국 둘의 결혼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중학생 때부터 짝사랑해 오던 엄마와 결혼하면서 첫사랑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아버지의 엄마에 대한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연애할 때는 누나처럼 잘 챙겨주는 엄마가 편했고 사랑을 느꼈지만 결혼 후에 저를 낳고 나이가 들면서 엄마가 여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지자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저를 낳은 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엄마는 살이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몸은 원래 출산 후에 살이 불어나거나 탄력이 없어지는 변화를 겪기 마련인데 엄마는 그 정도가 심해서 출산 후 1년 만에 체중이 거의 2배 가까이 불어나 버렸던 겁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저만 돌보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일이 줄어들자 불어난 살과 함께 엄마는 게을러지기 시작했고 부부 관계에 대한 의욕도 사라져버렸던 거죠. 아버지도 예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예쁘고 날씬했던 누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찐 중년 여성과 함께 살게 되자 엄마에 대한 사랑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엄마도 살을 빼고 여성으로서 매력을 되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피트니스 클럽에서 개인 코치까지 두고 안간힘을 써서 살을 뺐지만 먹는 것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해요. 출산 후 생긴 식탐이 엄마의 체중 관리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여자로서의 매력을 상실한 엄마를 외면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귀가 시간이 자주 늦어졌고 거짓말로 출장 핑계를 대고 내연녀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만 믿고 있던 엄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가 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와 아버지는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죽을 때까지 나만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그때는 그랬지만 당신은 거울도 안 봐? 지금 당신 내가 알던 그 누나가 아니란 말이야.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미래의 당신 모습을 봤다면
절대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뭐 그렇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바람피는 게 정당화돼. 집에서 하루 종일 애만 키우면서 당신만 바라보고 사는 내 입장이 어떤지 생각이나 해봤어. 그래, 나도 완벽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다가 엄마에게 들켰고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엄마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혼을 거부한 이유는 저를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혼은 못해. 당신이 지금 만나는 그 여자를 포기 못하면 우리 그냥 이렇게 살자. 결국 엄마는 내연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버지에게 두 집 살림을 허락해 주었다고 해요. 엄마가 여자로서 비참했지만 아버지의 두 집 살림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건 저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편이 어려웠던 외가 사정이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남편을 잃고 혼자 어렵사리 살아가게 된 외할머니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외할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엄마는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저와 아내를 위해주는 자상하고 좋은 남편이라고 말하며 외할머니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시작한 뒤로 할머니의 태도가 달라져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바람난 것을 모두 엄마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엄마를 구박하셨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여자인 내가 봐도 저렇게 살이 찌면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남자는 없을 거야. 할머니는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엄마 때문에 정을 붙일 곳을 찾던 아버지가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셨어요. 할머니는 엄마에게 대놓고 이런 말을 했고 엄마는 할머니의 야박한 말 한마디에 대꾸도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두 집 살림은 오래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건 아버지는 내연녀와 같이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망 원인은 속칭 복상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엄마에게 알린 것도 내연녀였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내연녀는 자신도 아버지와 오랫동안 동거해온 아내라고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엄마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조문객들을 맞이했던 거예요. 아니, 이런 뻔뻔스러운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 썩 나가. 기가 막힌 친척 어른들은 내연녀를 장례식장에서 끌어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받아내려는 내연녀는 거친 욕을 듣고 모진 수모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엄마는 내연녀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두라고 친척들에게 말했다고 해요. 그냥 두세요. 사실 저 여자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리에서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마무리해요. 엄마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자 내연녀는 기가 살아서 나중에는 본처인 엄마보다 더 설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엄마는 내연녀를 불러 얼마간의 돈을 주었다고 해요. 당사자는 이미 가버렸는데 우리끼리 아웅다웅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얼마 안 되지만 이 돈 받고 우리 관계도 모두 정리하도록 해요. 내연녀는 엄마에게 돈을 받자 그제서야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바람이 난 아버지와 시댁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어했는지 잘 알기에 바람 피우는 남자라면 아주 치를 떨게 되었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도 양다리를 걸치며 두 여자를 번갈아 만나는 걸 자랑하는 남자 선배들을 보면 남자는 원래 저렇게 이기적인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가만히 있어도 저를 좋다고 접근해오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몇 번 데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그 남자에게 사귀는 여자가 있으면서도 제게 양다리를 걸쳤다는 걸 알고 바로 헤어졌어요. 그 남자는 제가 오해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그런 구질구질한 변명 따윈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주 들리게 된 술집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자주 가던 술집은 약간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나홀로 술집으로 혼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고 술집 이름도 나홀로 한 잔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여자치고는 술을 곧잘 마셨던 저는 술자리를 빠지지 않을 정도로 술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직장인이 된 후 업무에 지치고 골치 아픈 상사들 때문에 열받을 때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그 상사를 술안주로 씹는 재미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술집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곳이었어요. 술집 사장님도 이웃집 아저씨처럼 손님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말벗이 되어주는 곳이었죠. 물론 여러 사람이 같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었지만 파처럼 혼자서 고독을 안주 삼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여유 있게 혼자 술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특히 여성들이 혼자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 대부분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이 술집만큼은 혼자 오는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부담스러운 시선을 피할 수 있었죠.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딱 좋은 곳이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면 저는 혼자 그 술집에 앉아 술과 함께 이리저리 생각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몇 번 만났을 때 흔한 단골 중 한 명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어느 날 그와 합석을 하게 되었죠. 그 전부터 그 남자와 저는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자주 오는 단골이었거든요. 몇 번 마주친 후부터 그가 저를 보면 먼저 인사를 했고 저도 가볍게 인사를 해주곤 했어요. 특별히 대화를 나눌 일은 없었고 서로 떨어져 앉아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기분이 아주 안 좋은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신규 사업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 앞에서 투자 설명을 했는데 설명은 제가 만든 기획안을 바탕으로 팀장님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기획안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팀장님이 투자 관계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었어요. 팀장님은 화를 내며 저를 몰아세웠고 저는 크게 혼나고 퇴근했습니다. 무능한 팀장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 술집으로 갔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가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저도 따라 웃었겠지만 기분이 나빠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들이 많아서 빈자리가 그가 앉아있는 옆자리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는 저를 힐끔거리며 살피다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표정이 평소와 너무 다른데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고 저는 상사에게 엄청 깨져서 기분이 아주 더럽다고 했어요. 제 말을 들은 그는 웃으며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상사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오늘처럼 직장 상사한테 당해서 내가 무기력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는 혼자 술을 마시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속에 있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면 한결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저도 그날은 누구라도 붙잡고 팀장에 대한 욕을 실컷 하고 싶었어요. 저는 팀장이 얼마나 무능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같은 직장 동료라면 상사를 씹는 일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들은 동료가 상사에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일러바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그 남자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서 편하게 마음속에 있던 말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말을 잘 들어주었고 자기도 상사에게 당해서 화가 나고 억울할 때 어떻게 풀었는지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기도 했어요. 고마워요. 속에 있는 말을 모두 하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천만에요. 저도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와 대화할 상대가 필요했는데 현정 씨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저희들은 그날 통성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저희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제게 자기가 왜 혼자 술을 마시는지 이유를 말해주었죠. 그에게 술자리는 술을 벗삼아 그 맛을 홀로 즐기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회사 같은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면 그는 언제나 혼자서 술을 마시며 술 맛을 즐긴다고 했죠. 그는 진정으로 술 맛을 알고 즐기는 애주가였어요. 그 뒤로 저희는 그곳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합석해 서로에게 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코치를 받으면서 그냥 폼만 잡던 혼술러에서 진짜 술 맛을 알고 즐기는 프로 술꾼이 되어 갔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저희는 서로에 대해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술이 맺어준 인연인 셈이었죠. 대학 시절 양다리를 걸쳤던 남자에게 배신당한 뒤로 저는 감정이 사랑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의 고백을 듣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현정 씨를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는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현정 씨를 향한 이 느낌이 사랑이라는 걸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를 만나면서 저도 야릇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일을 하다가도 그가 떠올랐고 술집으로 가면서도 그가 와 있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으면 허전했고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했죠. 밝고 활기찬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비로소 안심이 되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이런 게 사랑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약속한 후 저는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우리 진수가 멋진 며느리감을 찾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길래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는데 역시 진수 말이 농담이 아니었어. 시아버지는 아주 밝고 유쾌한 분이셨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엄격한 분이라는 말을 듣고 무척 보수적이고 엄한 분일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인 저보다도 유머 감각이 뛰어나실 정도로 재미있는 분이셨어요. 시아버지는 말이 아주 많으셨고 인사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라고 하시더니 왕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 게 뭐지?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물론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바로 답을 말하면 시아버지가 실망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는 척하다가 그게 뭔가요? 라고 물었죠. 시아버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웃으시며 먹는 왕자, 왕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시작된 시아버지의 농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돼지가 방귀를 뀌면 뭐라고 하지? 잘 모르겠어요. 돈가스야. 재밌지? 정말 유머 감각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박장대소하며 맞장구를 쳐드려야 했어요. 안 그러면 시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삐치셨거든요. 한 번씩 이런 썰렁한 농담을 하시는 게 흠이긴 했지만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고 편한 이웃집 아저씨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연애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시어머니가 안 계신 건 아닌지 생각했는데 며칠 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어요. 왜 시아버지와 따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걸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마 시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별거 중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데려간 곳은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이었어요. 그곳에서 초췌한 모습의 시어머니가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다는데 내가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얼마 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곳에서 생을 정리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의사 말로는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군요. 1년이 넘게 항암 치료를 했지만 암세포가 워낙 빠르게 전이되어 지금은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내가 저 세상으로 가더라도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하려고 하셨지만 힘이 미치지 못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남편은 앞으로 자식 낳고 잘 살 테니
부디 하늘나라에서 지켜봐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그동안 시어머니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수가 짝을 찾았으니 나는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구나. 어머님, 약한 말씀하지 마시고 오래 사셔야죠. 어서 쾌차하셔서 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세요. 어머님을 모실 기회를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결혼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정작 엄마는 그 아들과 이별을 앞두고 있다니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늘이 원망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얼굴을 보시고 됐구나.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렴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고 병실 밖으로 나온 남편은 저에게 가능하면 결혼식을 빨리 하자고 말했어요. 당신도 봐서 알겠지만 엄마의 상태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야. 나는 꼭 엄마를 혼주석에 앉혀드리고 싶어.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볼게. 아마 잠깐 동안 외출은 가능하실 거야. 그러니 다음 달 중으로 결혼식을 올리자. 내가 준비를 할게. 남편은 자기가 모든 준비를 할 테니 가능한 빨리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고 저도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엄마도 안타까워하셨어요.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린 건데 어쩌겠니. 우선 정 서방 말대로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도록 하자. 그리고 세상에는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 네 시어머니가 기적처럼 병을 이기고 쾌차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는 마지막까지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다해야 한다. 나도 그럴 거다. 모든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시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며느리 노릇은 확실히 할 생각이야.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장하다고 다독여 주셨어요. 남편은 예식장을 이잡듯이 뒤져 가장 빨리 식을 올릴 수 있는 곳을 찾아냈고 저희는 양가 상견례도 생략하고 예물이나 기타 절차도 모두 없애고 보름 뒤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으셨어요. 호흡기와 간호사를 대동하고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혼주석을 지키셨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최고의 애처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하루하루 생명이 다해가는 시어머니 곁을 지키셨어요. 아침이면 회사로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챙겨주신 다음에 회사로 가셨습니다. 퇴근을 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셔서 시어머니를 보살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간병을 제가 맡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과 의논한 뒤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제가 간병인의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취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보살펴드리는 것이었죠. 아버님, 이제부터는 제가 매일 어머님을 챙기면서 보살필 테니 아버님은 회사 일에 전념하세요. 아니다. 결혼하자마자 너한테 병들어 있는 시어머니 간병을 시켜야 되겠니? 나는 괜찮다. 시아버지는 한사코 자신이 간병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1년 넘게 고생하신 시아버지도 사업에 신경을 쓰셔야 했기에 저는 시아버지를 설득해 제가 매일 출퇴근하며 시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는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집으로 가셨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저를 믿고 병원에 자주 들르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혼자서 시어머니를 하루 종일 돌볼 순 없었기에 파트타임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죠.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오래 버티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상태가 나아지지도 않았기에 다시 회복하실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 지금의 상태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죠. 그런데 정말 좋은 남편과 시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에게 아주 충격적인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에게는 젊은 내연녀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병원에 들른 시아버지가 휴게실에서 내연녀와 통화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펴보신 후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호흡기를 조정해드리고 몸을 주물러드린 뒤에 목이 말라 음료수를 마시려고 휴게실로 갔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자기야, 어디게? 병원이야. 젠장, 의사는 6개월이면 끝난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이게 뭐야? 벌써 1년이 넘도록 멀쩡하게 죽지도 않고 버티고 있잖아. 자기도 힘들겠지만 나도 미칠 지경이야. 조금만 참아. 얼마나 가겠어? 곧 끝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그래, 나도 사랑해. 내일 만나자. 저는 심장이 멈출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명 내연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버틴다고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저는 시아버지에게 속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애처가라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는 생명이 꺼져가는 아내를 옆에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저는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우선 남편에게 물어보고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를 말했어요.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오해한 게 아니야. 사실 아버지한테는 다른 여자가 있어. 엄마가 암 진단을 받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어.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게 모두 맞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항암을 시작한 뒤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꼼짝 못하는 처지가 된 상황이 바람을 피우기에는 최상의 조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내는 아무로 끝이 보이지 않는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람을 피우다니 여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더러운 짓이었어요. 그럼 당신은 모든 걸 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짓이야? 나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 처음에는 나도 아버지를 말렸어. 아니, 말린 정도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하고 부자의 인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했어.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한테는 아버지만 남는데 아버지가 고집을 꺾지 않으니 방법이 없었어. 남편은 시아버지의 외도를 알고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애원도 했지만 다른 여자에게 빠져 눈이 멀어버린 시아버지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을 위해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당신한테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어.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돌아가실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순정파 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바람을 피우면서 아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이중인격자가 시아버지였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은 저를 충격에 빠뜨리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나는 내연녀 말이야. 당신하고 동갑이야. 그 말은 저에게 결정적인 충격을 주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저와 나이가 같은 젊고 어린 내연녀를 만나고 있다는 거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항암을 시작하자 외롭고 쓸쓸한 마음에 혼자 술집을 찾아가 술을 마시곤 하셨는데 그 술집을 운영하던 젊은 여사장이 시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원래 외로운 사람들은 작은 관심이나 호의에도 쉽게 넘어가기 마련인데 시아버지는 자기 일처럼 시어머니를 걱정해주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늘 웃어주는 그녀에게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내연녀를 시댁에 드릴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절대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이제 곧 돌아가실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저 세상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두 부자가 작당하고 병든 시어머니를 이용하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로서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들린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맙다.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며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이중적인 면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여보, 난 당신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 돼. 라고 말할 때면 가슴속에서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올라 시아버지를 사정없이 갈겨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남편이 귀띔을 해서 시아버지도 제가 자신의 불륜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저를 대하셨어요. 아마 저 같으면 며느리 앞에서 얼굴을 들지도 못할 텐데 정말 사람은 속속들이 겪어보기 전에는 절대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증스러운 이중인격자 같은 시아버지와는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말을 해야 할 때도 네, 아니요 로 잘라버렸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시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해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것이 모두 시어머니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사업을 하던 시아버지는 투자를 잘못해 사업을 망치고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외동딸이었던 시어머니는 아주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물려받은 유산을 미천 삼아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의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유산이 없었다면 지금 시아버지는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다니고 계셨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시아버지는 자신을 살려준 은인인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셈이었죠. 저는 웃으면서 다정하게 쳐다보는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경멸의 눈빛을 보냈지만 시아버지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는 건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와 시아버지의 불편한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나고 말았어요. 몇 달 후에 갑자기 쇼크가 와서 의식이 흐려지신 시어머니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시아버지는 저희 예감대로 내연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그녀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몸매와 피부 관리를 아주 잘해서 저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막연히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저와 동갑인 시어머니를 마주 대하고 보니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봐도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 불효 같은 여자에게 완전히 홀린 상태여서 남편과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시아버지만 믿고 당당하게 시댁에 들어와서 동갑인 저에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들었어요. 그래,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생글생글 웃으면서 제게 말을 놓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외면하며 대꾸하지 않자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앞으로 시어머니한테 깍듯하게 대해라. 혹시라도 나이가 같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시아버지는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녀를 시어머니로 인정하라고 제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어요.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었죠. 그녀와 저는 거의 매일같이 부딪히고 싸우게 되었지만 시아버지가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녀 편만 들어서 항상 제가 지고 말았어요. 정말 그녀가 악독하다고 느꼈던 건 저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와 시아버지와 남편이 있을 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고 나서였습니다. 야, 국수가 먹고 싶네. 칼칼하게 육수 내서 국수 좀 말아라. 그녀는 저를 거의 몸종 부리듯이 대했습니다. 화가 나도 시아버지가 그녀 뒤에 있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시킨 대로 국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한 젓가락 먹자마자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야, 이걸 국수라고 삶은 거야? 정말 너무 맛이 없네. 걔한테 줘도 이런 거 안 먹겠다. 그녀는 눈을 부라리며 저를 무시하고 상을 엎어버렸어요.
저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맞받아쳤습니다. 뭐, 이게 어딘데 함부로 반말이야. 앞으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만들어 먹어. 거지 같은 게 무슨 심보야. 이게 정말 미쳤나? 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어. 어쩔래? 아버님 재산 노리고 이 집에 들어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불려우 같은 여자가 누굴 속이려고 들어. 저도 그동안 그녀에게 당한 안갚음을 하듯이 마음에 있던 말을 모두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험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그녀가 방긋이 웃더니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내 말 전부 녹음됐어. 언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아, 그녀는 정말 불효보다 교활한 여자였어요. 일부러 저를 화나게 한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을 녹음한 겁니다. 그날 저녁에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었고 저는 시아버지에게 호통과 함께 뺨까지 맞아야 했습니다. 네가 나이 어린 새엄마라고 함부로 대할 정도가 있지. 어디 감히 큰 소리를 질러. 위아래도 몰라보는 형편없는 년 같으니라고.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나중에는 시아버지의 재산을 염두에 두고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섬뜩했습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좋게 타협해.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아버지 재산에 욕심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렇다고 그 재산을 전부 내가 차지하겠다는 건 아니야. 나도 경우는 아는 여자라고. 영감이 죽으면 우리 재산 적당히 나누자. 대신 내가 너한테 아주 좋은 여자 하나 소개해 줄게. 나랑 같이 일하던 후배인데 남자들이 보면 첫눈에 반할 정도로 대단한 여자야. 어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새엄마라는 여자가 의부사들에게 내 언녀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전 웃으며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녀가 소개해준 여자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이 어린 시어머니는 그렇게 시댁의 두 남자를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내 언녀를 소개해주고 입막음을 한 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산을 한 거죠. 게다가 남편과 그녀는 나중에 저를 시댁에서 쫓아내려는 계획까지 세웠더라고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꼼짝없이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전 살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다음 시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그녀는 시아버지 몰래 연하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젊은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걸 보고 수상하게 생각해 그들을 미행했죠. 그리고 그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뒤를 밟았고 두 사람의 내연 관계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죠. 저는 시아버지에게 그녀가 내연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동안 그녀가 계속 졸라서 가지고 있던 땅과 집을 그녀 명의로 넘겨주려던 참이셨대요. 하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아버지는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나를 가지고 놀아? 오늘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겠다. 이년아.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가족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며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그녀는 돈 대신 폭력적인 매타작을 당한 후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이제 남편 차례였어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제게 한 번만 봐달라고 눈물 콧물까지 쏟으며 빌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용서해줘.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저는 남편을 용서해 주었어요. 모든 것이 그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시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제게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산을 상속할 때도 남편과 저에게 똑같이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람을 피운 아들을 용서해주고 어린 내연녀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을 뻔한 위기를 넘기게 해준 보상이니 그 정도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지난 일을 묻고 산 지도 어느덧 20년이네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저는 재산을 일부 받게 되었고 남편도 이젠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배은망덕한 짓을 할지 모르니 항상 예의주시하며 살아야겠네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마시길 바라며 저의 기막힌 이야기 마칩니다.